보통 내시경이죠. 특히 대장 내시경. 그쵸. 이쪽 할 때 네. 보통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쵸.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말씀하실 때가 많고, 이제 저희 병원은 진정 마취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데, 욕할 때도 있고 뭔가 좀 술에 만취한 상태에 가까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집에 있을 때처럼 뭐 가족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스닥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펀드 매니저 네. 하셨던 분이었고, 성적인 얘기를 좀 하실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부위가 부위인 만큼.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못 들은 척 하죠. 진짜 그게 맞는 얘기였구나. 그래서 보호자분이 오셔서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왔어요. 근데 뭐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수면 마취를 해서 이제 타투를 지우려고 하시는데 같이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네. 보호자분이. 네. 옆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 뭐 의도하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아, 그거 되게 위험한데. 내 비밀이 폭로되는 것보다 이제 보호자 지켜보는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안전보다는 내 사생활이 더 우선이다 하시는 그쵸. 분은 이제 같이 보호자가 필요 없다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면 마취 중 한 헛소리도 포함인가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윤리적으로 봤을 때 네. 이분이 범죄 사실을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사실 그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환자의 비밀 유지 의무가 우선하나요? 아니면 신고 의무가 우선하나요? 진짜 많이 고민될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진 않죠. 그렇죠. 네. 야, 이런 거는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걸 공부하진 않으니까. 그쵸. 의사 선생님이 개개인에게 이제 맡겨져 있는 부분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의식을 없애고 통증을 없애고 움직임을 없앨 수 있는데 네. 마취가 풀릴 때 네. 세 개가 다 짠 풀리는 게 아니죠. 아니죠. 뭐 하나씩 풀리겠죠. 그렇죠. 그럼 보통은 의식이면 마지막에 깨야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의식과 통증을 한 번에 조절하는 마취가 있고요. 같은 약으로. 그걸 이제 마취 가스로 조절을 네. 하는 마취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의식 따로, 통증 따로, 마비 따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통증은 수술 중에 알 수 있어요. 진통제 투여가 덜 되면 몸이 반응하니까 대개는 혈압이랑 맥박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걸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평온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뭐 이게 맥박이 막 올라간다거나 이러면 그렇죠. 아, 이 사람 좀 아픈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네. 아픈 거를 이제 의식은 없지만 몸이 조금씩 느끼고 그쵸. 간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빨리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의식은 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뇌파를 분석하는 기구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의식 수준을 유지해야지 너무 많이 진정을 시켜버리면 깨울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마비를 일으키는 근육이완제는 근육이완제를 역전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움직임을 통제해 놓은 상태에서는 이걸 다시 움직이게 하는 약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이제 없어진 거는 다시 깨우는 약이 있나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네. 것도 있습니다. 아.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네. 마취를 해서 영원히 못 깨어나는 경우, 딴 건 다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 못 깨어나면 어떡하죠? 라는 네.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마취제 자체가 반감기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효과가 영원하지 않기 이 독약이 때문에 아니니까. 그렇죠. 네. 몸에서 어디선가는 대사돼서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취제 자체만으로 못 깨어나시는 일은 없죠. 근데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못 깨어나신다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마취 중에 어떤 신체의 중요 기관이 손상을 입었다거나, 대개는 뇌 손상이죠. 아니면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뇌손상을 입었다는 거는 네. 호흡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드물지만 마취 중에 뇌졸중이나 뇌이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마취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발생할 것이 마침 그 시기에 발생한 건가요? 그렇죠. 원래 발생할 것이 그 시기에 생길 수 있는 거죠. 마취약 때문에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마취약 때문에 바이탈을 유지를 못해서 혈압이나 맥박 같은 것들이 잘 유지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신체 중요 기관에 피가 안 가면 뇌손상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럼 보통 뭐 성형외과나 이런 네. 데서 마취 중에 이제 잘못
잘못되신 분들은 네.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확보의 문제나 맞아요. 이런 쪽이 더 큰가요? 네, 물론 뭐 과다출혈 사고도 있었지만은 마취 때문에 만약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으셨다라고 하면 저산소성 뇌 손상이 제일 먼저 오거든요. 우리 몸에서 숨을 안 쉬면 가장 취약한 기관이 뇌거든요. 뇌는 5분만 피가 안 가도 벌써 비가역적인 손상이 생겨버리니까 그때 이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뇌 손상이 온 거고 그건 이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약을 어느 정도 썼을 때 이분이 의식이 계속 없을 건지 통증이 계속 없을 건지 아니 조금 살아날 건지 기능을 너무 다 떨어뜨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또 다 다르죠. 맞아요. 봐가면서 다 다르게 이렇게 애매하게 마취를 해도 물론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그걸 좀 적절하게 하려면 우리 몸에 약동학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투여를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시간 만에 이 프로포폴이 대사가 되고 어느 정도의 용량이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적인 농도를 유지를 하는가가 수학적인 모델로 있거든요. 그렇게 투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안전한 수면 마취가 되고 빠른 각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훨씬 저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부분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럼 다 이제 수동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아주 장시간 수술을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약동학적인 모델로 정확히 농도가 유지가 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른 각성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제 환자 상태 계속 봐가면서 하다가 어쨌든 뭐 사람이 하다 보면 또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아예 그냥 기계로. 네. 제가 유튜브를 지금 찍으러 오기 전에 막 여러 개를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수면 마취에 대한 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많으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뭐 수면 마취 절대 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수면 마취는 뭐 100% 안전하다. 어떤 선생님은 뭐 마취과 선생님 아니신데 내가 마취과 선생님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통증을 없애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마취를 했었고 수련 받을 때 나와서 이렇게 강남에서 마취과 의사로도 일을 해봤고요. 성형외과 의사로도 일을 해봤는데 마취에 대해서 좀 소홀히 생각하시는 경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의식만 없애는 마취를 할 것인지 의식과 통증까지 없애는 마취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어쨌든 이쪽은 한 가지만 없애는 거고 이쪽은 두 가지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 차이가 존재하나요? 원재료 가격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무시해도 될 정도인가요?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게 되나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통증을 없애는 방법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네. 전문의가 아니면 네. 그래서 의식을 없애는 약, 예를 들자면 프로포폴이죠. 프로포폴을 더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환자가 움직여, 예를 들어서 아파서 움직여요. 그러면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게 맞잖아요. 네. 이론상으로는. 근데 진정제를 더 많이 써도 환자는 움직임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진정제를 더 많이 투여함으로써 이 의식을 조절하는 것과 통증을 조절하는 것 두 개를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대부분이 그래요. 간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다 보면 사고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네. 이 치료 범위 농도를 벗어나면 기도 폐쇄가 생겨요.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 확보를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기도가 폐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모를 수도 있죠. 예. 네. 어차피 마취된 사람. 그렇죠. 근데 이제 모니터를 다르니까 산소 포화도 모니터를 달고 있으니까 예측은 할 수 있고 대개는 이렇게 턱만 들어줘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프로포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대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번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사고에 준하는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기도 확보라는 것도 의대를 졸업하면 배우기는 하죠. 근데 실전에서 내가 해봤냐 안 해봤냐는 엄청난 큰 차이예요. CPR을 예를 들어 볼게요. CPR 교육은 누구나 받아요. 의대생일 때도 다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필드에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할 때 보면 이 선생님이 CPR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몰라요. 경험이 없으면.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기도 확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지 예를 들자면 산소만 좀 대줘도 되는 상황인 건지 턱만 좀 들어줘도 되는 상황인 건지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이 거기에서 안전성에 좀 차이가 나요. 전공을 하지 않으면 사실 메이저과는 아니거든요. 마취과라는 과가.
거 의대를 다닐 때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아요.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마취과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수술을 위한 서브 정도로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왜 전문 과정이 있고 하는지는 역시 이 또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만의 영역이 또 있으니까. 네, 지금 까랭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내가 마취과 의사보다 마취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의 그 입장은 뭐냐면 본인은 계속 그 수술을 해봤잖아요. 예를 들자면 코 수술을 가정을 해볼게요. 코 수술이 뭐 여기다 이제 겉에다가 쭉 마취를 해서 코 수술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코 양쪽을 나누는 비중벽이 있어요. 비중벽은 마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위고 통증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럼 비중벽을 채취하는 그 순간이 그 수술에서는 가장 자극이 심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의사가 알고 있으면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적당한 시간 전에 진통제를 더 투여를 하거나 마취제를 좀 투여를 해서 적절한 마취 강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예를 들자면 그냥 전혀 모르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와서 마취를 하면 당연히 그런 걸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수술에 대해서 마취과 의사가 그냥 마취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수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이게 어떤 과정으로 요 되는지. 시점에는 분명히 더 아플 거니까 그렇죠. 조금 더 해주고. 네. 아프냐 안 아프냐, 의식을 없애냐 안 없애냐는 마취에 있어서는 그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심장 수술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심장을 조금 더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약들을 투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일부러 혈압을 올려야 되는 순간도 있고 일부러 혈압을 또 떨어뜨려야 되는 순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 바이탈을 잘 조절을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마취과 전문의의 영역이에요. 이게 내가 그런 거죠. 운전을 해서 어디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면은 어떤 길이 나올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주 안전운전을 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네. 시속 40km로 가야죠. 네. 근데 내가 이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해보면 위험한 구간이 어디고 어디에 카메라가 있고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안다면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술을 당하다 그럼 해서. 마취과 선생님은 이 사람 재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수술의 전반적인 이 이해도도 필요하겠네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수술을 모르면 마취제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투여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 수술이 한 2시간쯤 되는 줄 알았는데 한 20분 만에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자 한참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 환자 깰 때까지 수술과 전공의 선생님도 남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남아 있어야 되고 다들 피곤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민망하죠, 되게. 야, 누가 이렇게 많이 지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마취과 의사를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과 한번 심도 높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공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극과는. 장점은 삶의 질. 서저리 파트만큼 몸이 힘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단점은 평소에 사람들이 느낄 때 의사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환자도 보고 예를 들어 수술하는 의사면 수술도 하고 아니면 외래 보고 뭐 약 처방을 내고 뭐 이런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마취과 선생님들은 주로 의사를 상대하고 환자를 자는 상태에서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꼼꼼해야 돼요. 되게 이것저것 잘 챙겨야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심한 면을 챙겨야 되고 대충 해도 되지 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는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 개업하기 전까지는 진짜 보통 다른 의사 선생님들을 대하는 의사네요. 그렇죠. 순수 마취 분야를 하시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환자를 대할 일이 거의 없죠. 예, 마취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환자가 원해서 진행이 되고 원칙은 다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요청해서 네. 마취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사를 상대하는 경우가 네. 훨씬 많죠. 그리고 제가 마취과를 선택할 때 이 점도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뭔가 기계를 다루는 것에 조금 더 내가 소질이 있다거나 관심이 많다 그러시면 그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마취과 영역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생체 징후를 측정하는 기계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로도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연구나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을 본인께서 좀 좋아하신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포폴 주사에 대해서 연예인들이야 이렇게 폭로되고 하지만 사실 일반인 분들은 뭐 맞든지 말든지 뭐 또 이러다 보면은 오남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렇게 프로포폴에 대해서 좀 많이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프로포폴 때문에 병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맞으시는 것이 국가에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처방받으신 병원에 그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다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빅데이터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처방받으신지 다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걸로 구별을 해요. 이제 현행 법상으로는 그분 동의를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 까레님이 오셨어요. 근데 까레님이 예를 들어 좀 한 대만, 나쁜, 저한 대만 나쁜 이러면은. 표현이지만 약생이 같으면 까레님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리죠. 약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까레님의 주민번호로 저희가 예전 처방을 조회를 해보겠다. 그러면 들어가면 1년 동안 뭐 내시경을 받으셨든 우리나라 안에서는 의료기관 안에서 받으신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 나와요. 졸피뎀도 나오고 프로포폴도 나오고 케타민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나와요. 향정신성 그렇죠. 의약품은 다 향정신성 나와요. 의약품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다 네. 나와요. 그러면 300개, 400개 막 나와요. 1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금 벌써 처방이 300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 마취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나가시죠, 그냥.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드리기도 하고 애초에 주민등록번호 안 알려주시는 분,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랑 좀 실랑이 하시다가 나가시게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넘어가신 분은 다른 사람 신분증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주셨는데 얼굴이 아니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약물 남용 환자들이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병원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집니다. 음침하죠? 그렇기도 어두워지죠? 하고 일단은 직원들이 싫어요. 직원들이 그분들이 무섭죠. 그렇게 그쵸 무섭기도 네. 하고 일반적인 환자분이 아니시잖아요. 좀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 의사 입장에서도 정말 안 오셨으면 하는 환자분들이고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겪은 일인데 여자분이세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일단은 회복실로 옮겼어요. 근데 간호사가 나갔어요. 저랑 이제 둘이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재우고 맘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맘대로 해도 된 정도로 자기는 그 주사를 맞고 싶다는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병원 가서 맞는 건데 괜찮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 분들을 아마 보시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펜타닐 맞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경직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관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극단으로 치달으신 분들도 있네요. 네. 정말 치료 목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약임에는 분명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프로포폴 못 쓰게 하면 아마 수면 진정 마취로 해야 되는 그 모든 시술들을 다른 약으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수면 진정 마취라는 게 지금은 의사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위험성을 그냥 간과하고 있는 면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수면 마취에 대한 어떤 필수적인 교육이나 어떤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의사들만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가장 이상적으로는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 내지는 그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든가 했으면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력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그렇죠. 기는 네. 하겠지만 네. 모든 걸 다 만족시키기는 참 어렵네요, 정말. 네. 오늘은 성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박영수 선생님 모시고 마취에 대해서 들어온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레스였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